이번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제5절 기타 문법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올바른 문장, 즉 어법에 따른 4가지 기준을 배웠습니다. 생략, 다음에 중복, 중의성, 호응 등의 4가지 기준에 의해서 문장이 과연 문법적으로 올바른가, 그렇지 못한가의 판별 능력을 평가하니까 그와 같은 4가지 기준에 설정해서 충분히 훈련하기 바라고요. 자, 기타 문법 요소로 2가지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이 2가지 기준이 바로 또한 문제의 마지막 5번째 문제의 뭡니까? 기본 원리인 셈이죠. 자, 여기 칠판 보시면은 사동과 비동, 그 다음 높임 표현에서 언어 예절까지. 즉, 여기서 기타 문법 요소 하면은 고등학교 문법 책에서는 사동, 비동, 높임 표현 외에도 종결 표현이나 또는 시제 표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어 능력 인증 시험에 보면은 문제에서 사동, 비동과 높임 표현, 즉 언어 예절 정도까지 이해를 담고 있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자, 먼저 여러분 기출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을 바라지 않은 것은 사피동 문제입니다. 문항예술이 공원은 아직도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되가져갈 줄 모르는 시민 때문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공원은 아직도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되가져갈 줄 모르는, 공원이 주어져 시민 때문에 밑줄 그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까지가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됐는데 이것을 뭡니까? 바로 시민의식으로 고쳤어야 한다 해서 잘못 고치는 바람에 답이 됐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사피동 표현입니다. 어법이나 표현이 잘못 적용된 문장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행복하고 싶은인데 쉽다라는 희망 보조 형용사라 그러죠. 이런 쉽다 앞에는 보통 피동이 오게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이렇게. 여기서 행복하고 하는 이와 같은 피동 아닌 표현이 오면 틀리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은 어색하죠. 싶은은 행복해지다 라는 피동 형태가 와야 적절한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답 피하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또 3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높임 표현하면 다른 표현으로도 얘기합니다. 뭐 존대법 또는 정중어법 또는 지금 문제처럼 경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경어법의 사용이 바른 것은 높임 표현을 물었죠. 문항예술이 바로 갑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치아가 없으셔서 딱딱한 음식은 못 잡수세요. 자, 치아. 보통 우리가 이라 그러죠. 사람의 이를 두고 이빨 하면 비속어고 잘못 쓰인 겁니다. 뭐 짐승의 이빨 하면 맞지만, 그래서 이가 보편적인 표현, 그리고 높임말은 치아라는 한자가 높임말이 되죠. 따라서 할아버지는 높임이 대상이므로 치아가 없으셔서 이렇게 없으시다는 치아라는 할아버지의 신체 기관이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신체를 높이는 간접 높임법으로 이해해서 시가 들어가는 게 마땅하고 딱딱한 음식은 못 잡수세요.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자, 오답 피하기 1번 보죠. 원준이가 형님께 가져다 주라고 한 책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국어는 청자 중심의 높임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다 주라가 아니고 형님을 높이 하므로 원준이가 형님께 가져다 주라는 대상은 형님이죠. 가져다 드리라 이렇게 드리다, 뵙다, 여쭙다 따위로 객체를 높이는 높임법이 바르게 쓰여야 합니다. 자, 다음에 자네가 지난번에 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까? 자네가라고 이 대명사는 하대를 할 대상인데 뒤에는 책이 이 책입니까? 라고 공대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어색하죠. 자, 4번. 회장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자, 회장님께 물어본다는 말에 객체 높임인 여쭙다가 되죠. 그죠? 회장님을 높이 함으로 여쭙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손님, 본래 가격은 9만 원이지만 10% 할인해 드릴 수 있으십니다.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시는 공연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경어법에 대한 문항 조각을 해서 여러분이 높임 표현의 올바름과 그렇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기타 문법 요소의 문제로 나오고 있죠.
문제 간략하게 한번 세 문항 들여다보았고요. 유형학습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쭉 읽어놓으라면 둘째 줄에 문법 요소 가운데 사동과 비동, 높임 표현. 특히 높임 표현에 여러분 호칭과 지칭하는 것은 언어 예절 파트와 관련이 됩니다. 그 외에도 금방 얘기 드렸듯이 시제라든가 문장의 종결, 부정 표현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제, 문장의 종결, 부정 표현은 높임 표현에 문법 교과서에는 있지만 우리 토클 국어능력 인증시험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사동, 피동과 높임 표현에 집중해서 살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사동 표현. 사동은 둘째 줄에 보듯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주동인 반면에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시킴꼴입니다. 시킴꼴. 새가 벌레를 먹는다. 주동. 주체가 직접 하는 거죠. 동작 행위를. 새에게 벌레를 먹인다 하는 것은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시킴꼴이 사동이에요. 사동법 보면은 밑에 2번 사동문 대규와 유사한데 파생적 사동문은 이힐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사동 접사를 통해서 만듭니다. 보시면 예문에 아이들이 얼음을 녹다가 기본형이지만 녹인다 이렇게 되죠. 이때 이는 시킨, 사동 접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통사적 사동법은 뭐뭐게 하다. 그러니까 이힐리기 우구추라는 사동 접사를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겠거니와 뭐뭐게 하다도 가능해요. 아이들이 얼음을 녹게 하다도 사동입니다. 시킴꼴.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사동문 대개도 같은 맥락에 연결해 두고 주동사와 사동사는 한번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292쪽에 보면은 사동문의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자, 사동문의 의미 조금 주의 깊게 보십시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셨다와 밑에 예문에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한번 보실까요? 예문을 들여서 사동피동에서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셨다. 이 문장과 그리고 어머니께서 기억이 이렇다고 보면 니은 문장으로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이 뒷부분 보세요.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동문 만들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활용했습니다. 자, 여기 입히셨다는 입다에서 희가 뭡니까? 사동 접사를 사용한 사동문입니다. 그죠? 요게 파생적 사동문이고요. 다음에 입게하다도 게하다 통사적 사동이죠. 분명히 둘 다 시킴꼴이 사동이긴 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 차이인즉슨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어머니인 주체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체의 직접 간접 행위, 어머니가 직접 입힌 행위도 가능하고 동생들어 입도록 한 간접 행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면은 파생적 사동문은 어떻습니까? 직간접 행위가 다 가능하므로 이 문장은 중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중의적입니다. 반면에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할 때 게하다는 가만히 보면 입도록 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입힌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입도록 했으므로 동생이 스스로 입게 했으므로 간접 행위밖에 없는 즉 중의성을 띠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의미 차이도 더불어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피동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사동 표현이 시킴꼴인 반면에 피동 표현은 당함꼴이 행동을 입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능동이라면 그 대비적으로 그 피동의 반대말이 능동입니다. 동작을 당하게 되는 당함꼴이 피동입니다. 누나가 아이를 업는다 능동,
아이가 누나에게 업힌다 피동이죠.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피동의 방법은 파생적 피동법. 일리기 피동접사가 자동접사보다 적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잡힘을 당했으니까 희는 피동접사입니다. 통사적 비동법은 되다. 되다는 단독의 얘는 되다는 단독의 비동이 있습니다. 또 어지다 비동이 있고 괴되다 이런 식으로 비동을 만듭니다. 책이 동생에게 읽어지다 이런 식으로 비동을 어지다로 만들었죠. 자, 같은 맥락의 비동문을 만들어보고 파생적 비동문과 통사적 비동문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피동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런 방법적인 해석을 어법으로 물어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도움닫기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바르지 못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보시죠. 이 책은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 도움닫기 이제 6번에 앞부분이 한번 나왔는데요. 읽혀지다. 지금 보니까 읽혀지는 이러죠. 그럼 기본형이 읽혀지다고. 바로 쓰면 읽히어. 본말로 읽혀지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읽다에 어근이 있고요. 희가 뭡니까? 읽히다 하면 요게 피동이에요. 그러니까 피동 접사를 통한 피동 하나. 그 다음에 어지다 피동 둘. 이건 뭐예요? 피동의 중복이란 얘기예요. 피동이 2번 들어갔다. 이렇게 피동이 중복되었죠. 역시 중복된 문장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피동 표현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중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이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동 표현이 중복 또는 남용된 표현을 고르지,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문장이니까 한번 보시죠. 1번,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때 많은, 아까 얘기 드렸죠, 시험 문제에서. 사람들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많은은 도시만 수식할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는 중의성이 따릅니다. 이건 중의성이라는 기준에 의한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고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당하다가 자체 피동이에요. 당하다. 또 되다는 자체 피동. 그래서 당하다 하면 돼요. 당하는 하면 돼요. 그럼 피동인데 당해지는 어지는 해서 두 개의 피동이 중복되었다. 답. 하나 알아둘 건 당하다 되다는 단어 자체에서 피동이 있습니다. 자체 피동 플러스 어지다 이렇게 쓰면 피동의 중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기의 문제점이 뭡니까? 피동이 중복된 표현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런 표현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답이 2번이다. 다시 한번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때는 조세가 잘못 쓰였습니다. 일본에게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들 부사격 조사 에게와 에는 분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에게 하는 것은 상대 부사격 할 때는 이게 무정명사에는 에게예요. 유정명사에는 에게. 자, 한번 볼까요? 6번의 선택지 2번에 지금 3번입니까? 자, 에게 상대 부사격 에게와 에 용법은 에게는 어떤 경우에 유정명사에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유정명사라면은 사람이나 동물을 유정명사라 그래요. 다음에 에는 어디에 쓰인다? 에는 바로 무정명사에 쓰인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무정명사는 식물을 비롯한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아주 쉽게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 개에게, 개는 동물이니까 유정명사입니다. 개에게 밥을 주었다. 자, 이러면은 에게가 적절하게 쓰였어요. 사람과 동물인 유정명사에 쓰이므로. 이 예문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는 무정명사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나무에 물을 주었다. 이렇게 돼야지. 가령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택지 3번의 지문은 조사가 잘못이었다. 다시 말할게요. 3번 보면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에게, 일본은 국명으로 무정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이렇게 써야지 에게로 쓰면 안 된다. 그지? 4번 볼까요? 모든 자기들 주장만이 옳더라도 우기면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자기들도 말이 조금 어색하고 주장만이 옳더라도 우기면 타협하지 않는다. 뭐 주술 구조도 안 맞고요. 다음에 5번 선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 자, 나라를 사랑하는 밑줄, 애국 밑줄. 그 애국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중복 표현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높임 표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 보니까 우리가 둘째 줄에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좀 더 공부를 원활하게 하고자 높임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재 학습을 하면은 원활한 이해가 될 거라 보입니다. 여러분, 높임 표현을 할 때 우리 국의 높임 표현은 기본적으로 3분법이 있어요. 3분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통 말하는 사람을 뭐래죠? 화자라 그럽니다. 화자가 있죠. 화자.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를 주체라 그래요. 주체가 있고요. 주체, 객체, 청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주체를 높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해요. 주체 높임법. 그 객체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체 동작의 대상입니다. 객체 높임법 이렇게 되고요. 청자는 말을 듣는 사람이죠. 우리 국어는 높임법 자체가 청자 중심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듣는 청자를 높이는 게 청자, 객체 높임. 여기 청자 중심에 뭡니까? 바로 청자가 상대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 높임법 이렇게 청자를 높이는 걸 상대 높임법. 좀 이따 여기 바꿔 쓸게요. 예,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세 개가 기준이고 주체 높임법은 누구냐 하면은 문장의 주어가 주체예요. 문장의 주어가 주체이다. 객체는 주체 동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주어가 하는 행위나 동작에 그 미치는 대상을 뭐라 그래? 객체라 그래요. 지금 청자라 적혀 있죠. 말 듣는 청자가 누구다? 상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는 청자 중심주의의 무엇이에요? 높임법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체 높임에서 이 방법이 다 다릅니다. 주체 높임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실현 방법으로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방법으로.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요.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또 뭐냐면 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조사는 뭐다? 높임의 개설한 특별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높임 말들도 있어요. 밥보다는 높임 말이 진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여기 선어말 어미 시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주체 높임입니다. 나머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객체 높임에는 어휘를 가지고 높입니다. 일정한 특정한 어휘예요. 이 어휘는 들이다, 뵙다, 모시다, 뵙다, 모시다, 그리고 여쭈다 뭐 이런 표현에 특별한 어휘를 가지고 높인다. 자,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가지고 높입니다. 종결 어미. 종결 어미는 보면은 우리가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렇게 있어요. 자, 격식체, 비격식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높임법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조금 더 긴밀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긴밀히 볼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체 높임은요, 저기 주체 높임만 이해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더 있다면 간접적인 주체 높임도 아셔야 돼요. 간접적인 주체 높임. 이것을 줄여서 간접높임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아까 잘못 기재해가지고요. 청자가 아니라 주체, 객체, 다음에 상대 높임법, 이렇게. 그 대상은 청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게 또 하나. 어떤 높임이 있냐면은, 상대 높임의 일환이지만, 우리 겸양법이라고 했어요. 겸양법을 다른 말로 같은 표현으로 겸양법, 다음에 또 우리가, 공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손법. 그러니까 겸양법과 공손법은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특별히 알아야 될 게, 물론 청자 높임과 또 주체와 화자가 직접 밀착되어 있는 압존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압존법. 자요, 지금의 높임 표현의 도식을 보면은, 국어의 이제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간접적인 주체 높임, 겸양, 공손법, 압존법. 이렇게 알면은 기본적인 이론 토대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번호를 두서없이 한번 이렇게 매겨보죠. 1, 2, 3. 조금씩 이해를 하도록 해설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4, 다음에 5, 6. 이렇게 작은 번호를 해놓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와서 이 도식을 기초로 해서 먼저 주체 높임법 볼까요? 1번. 자, 함께 1번 주체 높임을 집중해보죠. 주체 높임. 자, 그래서 주체 높임법은 높임의 선어만 의미 시를 쓰죠. 바로 예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어머니는 자식이 얘기할 때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할 때 어머니 높임의 대상 께서도 가능하지만 어머니가 여기서 조사는 부모님 대상일 때는 가와 께서 둘 다 가능합니다. 왜? 오셨습니다. 여기 시가 쓰였잖아요. 이 시로서 충분히 높였다고 인식될 때는 어머니가 쓰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 시가 쓰였죠. 주체 높임에. 다음 두 번째 간접적인 주체 높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주체 높임을 간접높임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간접높임법은 개념이 어떠냐 하면은 주체의 신체 부위나 신체 부위의 소유물 신체 부위의 소유물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상황도 가능해요. 말하자면 말씀 같은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고 상황을 문법적으로 높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신체 부위나 소유물 상황 등이 뭐 문법적인 주어가 됩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높여 이때는 뭐 시를 사용해요. 높여 바로 주체 사람인 진정으로 높여야 할 주체를 결국 높이는 것을 뭐라 그런다? 간접적인 주체 높임, 간접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문. 이 보시면은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어둡습니다. 틀리죠? 어두우십니다. 여기 어둡습니다가 아니고 왜 어두우십니다 할 때 시를 썼냐?
그럼 어둡다 하는 서술의 주어는 눈이 어둡다니. 그러나 이런 눈은 실제로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를 써야 하는가? 써야 됩니다. 왜요? 문법적으로 눈을 주체의 신체 부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간접 높임법입니다. 가령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어둡습니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높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로 객체 높임법을 한번 볼까요? 객체 높임법. 자, 조금 더 살을 붙여 설명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이때 객체는 주체 동작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행위가 미치는 대상. 이 객체는 주로 어떤 문장 성분으로 나오냐면은 목적어 아니면 부사로 나옵니다. 목적어 아니면 부사로 제시되어요. 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예문으로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어예요. 이 아버지가 주어이고요. 아버지가 주어이고 아버지의 행위가 여기 들이답니다. 그죠? 아버지의 행위가 수술 아닙니까? 분명히 주체의 행위예요. 근데 들이다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듯이 주다의 높임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주었습니다 하면 틀리죠. 높임이 안 이어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여기 나오는 객체 높임법에 있어요.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아버지 행위입니다. 주체를 높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들이다 높임말을 쓴 것은 객체인 누굽니까? 이 들인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들이다. 이때 할아버지께서는 부사죠. 이분이 객체세요. 주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객체입니다. 지금은 부사로 나타났죠. 따라서 들이다, 뵙다, 여쭙다, 모시다 등은 객체, 즉 주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높임법에 쓰이는 어휘들이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제가 상대 높임법 얘기했어요.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가지고 높인다. 종결 어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 했어요. 격식체와 비격식체. 따라서 여기 격식체 그러면요. 격식체. 형식을 중시합니다. 형식을 중시하고 비격식체 하면은 이건 형식을 비중시하죠. 그래서 격식체는 어떤 게 있냐면 종결 어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십시오의 준말 합쇼체 이렇게 합쇼체. 또는 하십시오체 가장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오체 약간 높이죠. 그리고 하계체 그죠? 하계체. 그 다음에 뭐겠다? 헤라체는 거의 반말에 가깝죠. 자, 이런 그 대우의 등분에 따라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하십시오가 가장 높이죠. 다음에 하오, 하계, 헤라. 그 대우의 등분, 어느 정도 대우에 줘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결 어미가 각각 달리 쓰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오, 하계체는 현대국에 많이 안 쓰이죠. 대화 문맥에서. 그래서 우리 비격식체는 이런 형식을 중시하지 않는 대화문, 일반적인 담화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요체와 해요, 일상적인 대화에 많이 쓰이는, 다음에 거의 반말인 해체 둘로 나눕니다. 이 비격식체를 뭐라 그러냐면 두루 이런 말을 써요. 두루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데 여기 해요체는 그러니까 두루 높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인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요만 붙이면 전부 높임이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죠. 다음에 해체는 두루 낮춤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 해요체. 철호야 이리 와서 밥 먹자 앉아 하면 해체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종결 어미를 통해서 높이는 높임법을 상대 높임법이라 하고, 다섯 번째 상대 높임법의 일환인 여러분들 그 공손법, 겸양법이라 그러죠. 겸양법. 이 공손법은 조금
상대 높임법에 해당은 합니다. 해당은 하는데 화자가 말하는 화자가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면 상대를 어떻게 극진히 높이게 되겠죠. 극진히. 상대를 극진히 높이는 방법은 뭐다? 공손법이라 그래요. 공손하다면 상대를 극진히 높이겠죠. 공손법에는 공손에 선엄할 어미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선엄할 어미의 표준 형태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왓삽기로 삽도 되겠죠. 뭐 삽잡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이 있으오니 할 때 오 같은 것은 말하는 화자를 낮추고 상대를 극진히 높이는 공손 선엄할 어미의 일환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여러분 여섯 번째 이제 압존법 보시면 좋겠네요. 압존법은요. 자, 이 상황이 이래요. 말하는 화자보다 대우의 등분이 누가? 이 부동어로 대우의 등분의 높고 낮음을 표현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체가 높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저 앞에 주체 높임 보세요.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이럴 때 주체를 높이는 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 주체보다 청자, 말 듣는 청자의 배분이 더 높을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는 청자 중심주의 입각에 있다를 감안해 보면 이 청자의 배분이 주체보다 더 높을 경우에 주체에서는 시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좀 전에 뭐 저와 비슷하게 예문에 가서 아버지께서도 되겠죠? 오셨습니다. 이건 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불러놓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럴 때는 아버지께서 쓰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럴 때는 뭐예요? 압존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이 아버지란 충분히 화자보단 배분이 높다고 보이죠. 그럴 때는 단독으로 주체 높임에 쓰일 때는 오셨습니다가 맞지만 지금 지금 대화의 양상에서 할아버지라고 청자가 이 아버지보다 배분이 높단 말이에요. 듣는 청자가 주체보다 배분이 높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왔습니다. 여기 시를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뭐다? 우리 국어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압존법입니다. 직장의 언어 예절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해서 우리가 세 개의 높임법과 또 세 개의 하위 범주의 경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어 높임법의 기본 골격이에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시죠. 간략하게. 먼저 높임 편의 둘째 줄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누고요. 주체 높임 다 공부했으니까 첫째 줄에 선어말 및 시를 통해서 이 외에도 둘째 줄 잡수시다, 계시다 등의 어휘,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등이 쓰이죠. 자, 편의 양상 한번 쭉 읽어두시고요. 여러분 디귿 부분 보세요. 우리 교재 294쪽이죠. 디귿. 높임의 순서가 말 듣노니 저 청자가 행위의 주체인 행위의 주체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그 대우의 등분이나 배분이 높을 경우에 시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게 압존법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쓰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배웠어요. 그리고 주체에 대한 간접 높임. 서술이 주체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위나 개인의 소유물 이럴 때 시를 붙입니다. 그보다는 아직도 귀가 밝습니다만 안 되죠. 밝으십니다 해서 시로서 귀를 문법적으로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구분을 높인 간접적인 주체 높임이다 라는 얘기. 다음에 이번 상대 높임. 말하는 화자가 듣는 청자를 높이는 높임법인데 밑에 보면은 상대 높임의 구분과 등분의 격식과 비격식체 그 박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다 공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공손법 겸양법은 상대 높임의 일환입니다. 말하는 이가 특별히 공손의 뜻이므로 화자가 자신은 낮추고 상대는 극진히 높이겠죠.
변변치 못한 물건 이오니 청으로 받아오니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어업 삽 등이 대표적인 서론을 어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측의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 서술로 객체가 수림이 됩니다. 문장 성분이 서술의 객체, 주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객체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몇몇 서술어 들이다, 뵙다, 여쭙다, 모시다로 실현될 뿐이다 라고, 이게 기본적인 세 개의 높임법, 그리고 조금 더 하위 범주로 세 개 더 포함인 총 6개의 높임법을 도식을 통해서 그리고 간략한 예문과 더불어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재반복함으로써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어 예절. 이 높임표현의 이론을 배우셨잖아요. 이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구성원들이, 사회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사용해야 할 바람직한 언어의 질서를 언어 예절이라 합니다. 여러분 참고 그게 중요해요. 표준 화법 해설에서 표준 언어 예절로 바뀐 게 2011년입니다. 지금 2013, 14년이니까 어떻습니까? 2011년 바뀐 달라진 부분을 집중해서 조명을 해야겠죠. 자, 한번 쭉 살펴보죠. 1번 조부모, 손주, 사촌에 대한 호칭, 지칭을 추가했고, 2번 맨 뒤에 소식을 따로 설정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새로 첨가하였고, 3번 부모 호칭으로 어릴 때에만 엄마, 아빠를 쓰도록 하였던 것을 장성해서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격식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의 허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는 매제를 쓸 수 있도록 했고, 다섯 번째, 여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제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형을 지칭하는 말로 시숙을 추가했고, 시숙 추가. 그 다음에 7번, 남편 누나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아주버님, 서방님 둘 다 쓸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서방님은 빼고 아주버님만 쓰도록 했습니다. 아내, 오빠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 그 옛날에 처남의 댁 이랬거든요. 그런데 의 빼서 처남댁도 가능하다. 그번에 직장에서 윗사람에게는 시를 넣어 말하고 동료나 아래, 동료는 같은 직급이죠. 아래 직원에게는 시를 넣지 않고 말하도록 했던 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존대한다는 표현. 다음에 10번째, 축하하다, 감사하다 하다가 맞습니다. 축하드리다, 감사드리다 하는 것은 축하, 감사는 준다의 높임말 드리다를 쓰면 원래 어색한 어법입니다. 그런데 축하하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표준인데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도 허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연암어까지 꼭 바뀌어진 새롭게 연결된 표준 언어 예절의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자, 높임법의 사례, 간략히 몇몇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볼까요? 용언이 여러 개 연결될 경우 시를 어디다가 쓸까요? 그 셋째 줄 끝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이 시를 쓴다. 밑줄 좀 그어놓고 그 외적 요소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두기 바랍니다. 예시 2번, 2번. 회사에서 행사가 있는데 식순 소개 중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건 조금 배우죠. 다음은 사장님을 높인다면 사장님 말씀, 간접적인 주체 높임으로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예시 3번. 여러분 예시 3번에 보니까 아빠 식사하세요. 식사는 높임말이 아닙니다. 보실까요? 한자 보면은 식사 이렇지 않습니까? 식사. 그죠? 식사, 먹는 일입니다. 한자의 일 뿐이지 이건 절대로 높임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라는 말은 손이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됩니다. 식사하세요, 식사합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이건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는 끼니 때를 뗍니다. 선생님 아침 드시죠? 선생님 점심 잡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끼니 아침, 점심, 저녁을 연결해서 잡수시다, 드시다 등을 써서 표현하는 게 언어 예법에 맞습니다. 식사는 손이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게 밑에 보면은 수고하다도 마찬가지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수고하다도 손이 사람에게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수고하다는 일반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손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또는 동년배에게는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연결 짓기 바랍니다. 자, 당부란 말도 어감상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예시 5번째, 초등학생인 딸아이가 학교에서 오더니 나 오늘 선생님께 야단 맞았어. 여러분들 야단 맞다, 위드랜게 뭔가 구중들은 표현을 얘기하는데 야단 맞다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걱정들었어, 구중들었어가 어울리지 야단 맞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자, 예시 6번, 가족, 부모를 가족 이외의 어른에게 말할 때 부모를 높입니다. 밑에 연결하고 남편을 시부모에게 말할 때 이러면 이런 상황이 남편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낮춰 말해야 할까 높여 말해야 할까? 낮춰 말해야 합니다. 왜?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남편을 언급함으로. 자, 28. 부장님께 나보다 지위가 높은 과장님에 대해 말할 때는 과장님을 낮춰 말할까? 응당 높여야 합니다. 그죠? 그 점을 꼭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평사원이 둘째 줄에 있습니다.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 라고 시를 써서 높여야 합니다. 예시구, 직장 안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평사원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낮춥니다. 그런데 나보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욱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그보다 더욱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도 여기 보면은 시를 넣어 존대하는 게 옳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호칭과 지칭이 있죠. 호칭과 지칭에서 호칭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르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앞에 놓고 바로 부르는 말을 호칭어, 부를호. 지칭은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 그 사람을 가리켜 다른 이에게 말한다거나 뭐 이런 걸 지칭하라 그럽니다. 가리킬 지죠. 자, 가정에서 호칭과 지칭, 즉 있죠. 부모와 자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라고도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배웠죠. 지금 여기 내용은 표준 언어 예절에 입각해서 적은 내용이니까 잘 살핍시다. 자,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알아두고요. 2번,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님.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어머니는 셋째 줄에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며느리에 대한 호칭은 아가, 새아가, 공공, 어미, 어멈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처부모와 사위. 사위 입장에서 장인은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는 장모님, 어머님입니다. 한번 쭉 더 읽어두시고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은 사위를 부를 때는 박서방, 최서방, 여보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부부 사이 볼까요?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먼저 남편을 부르는 말은 신혼 초와 아이가 있는 경우 장노년기가 다르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언제든 여보가 가장 좋고 신혼 초에는 여보라 부르기 어색하기 때문에 지평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또 여바요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요즘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자기야, 우리 TV 프로그램도 자기야 이런 프로가 있죠. 남편을 오빠, 아저씨, 아빠 등으로 부르면 틀립니다. 좀 참고하시고 나머지 주의사항도 연결해 둡시다.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 여보, 영숙씨, 아이가 생기면 엉빈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밑에 조금 더 살펴봅시다. 넷째 줄에 지칭의 경우 부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하는 말은 엉빈 엄마,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얼마 전까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게요. 이건 바뀌어진 표준 언어 예절입니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도 엉빈 엄마, 집사람, 안사람 둘 다 가능하죠. 동교 배우자, 형과 아내, 형은 형님, 형의 아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보통 형수님 그러죠. 남동생은 동생, 남동생의 아내는 뭐라 그래? 재수씨, 개수씨 이렇게 합니다. 누나와 남편,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 다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여동생, 그리고 또 남편, 최서방, 매부, 매제도 이제 중부지방의 세력을 얻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오빠와 아내. 그 한번 쭉 알아두시되, 오빠의 아내를 부모와 동객이 지칭할 때는 언니, 새언니 대신에 올케가 들어간다. 지칭어로는. 그런 표현 나머지 한번 쭉 연결해 두시고. 8번에
여동생의 그 남편. 여동생은 뭐 이름 부를 수도 있고 숙희 이렇게 명희. 동생. 그 남편은 박서방 제부도 들어갔죠. 남편의 동기와 배우자. 남편은 미혼기혼을 막론하고 아주버님이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형님으로 부르고요. 2번 남편의 아우와 배우자. 남편의 아우는 시동생이죠.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 남편이 형을 부를 때와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점 꼭 익혀두시고. 자, 남편의 누나와 그 배우자.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부르고, 시누이 남편은 아주버님 이렇게 부르고요. 서방님은 부르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동기와 배우자. 거기 한번 아내의 동기,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에 형님, 처남.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적으면 처남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우측에 아내의 언니와 배우자. 아내의 언니는 처형, 손이 동설은 형님. 뭐 나머지 한번 읽어두시고 숙질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한번 이어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303쪽에 직장과 사회세의 호칭과 지칭이 몇몇 있죠. 간단하게 한 2, 3분만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매듭 지을게요. 현대사회 들으면서 자신의 일터, 즉 직장은 가정만큼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호칭이 필요하겠죠. 지칭. 1번 직함이 없는 동료. 동료는 뭐 같은 직급이에요. 평사원끼리. 그래서 요즘에 미스리 미스터 김 이건 안 좋습니다. 어감이. 그래서 넷째 줄에 이러한 그 남녀를 불문하고 최지평 씨, 박영숙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직함이 있는 동료는 박 과장, 최 부장. 내가 최 과장일 때 박 과장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직함이 동일합니다. 동료는 직함이 없는 선배, 나이 많은 동료. 선배, 나이 많은 동료를 생각해서 최지평 씨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 건방진 느낌이 드니까 뭐 최 선생님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직함이 없는 아래 사람 일 때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래 사람을 부를 때는 최지평 씨 이렇게 연결하죠. 그다음에 직함이 있는 상사는 직함을 대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번에 타인에 대하여 친구의 배우자. 친구의 아내는 1번 범위는 아주머니, 그죠? 그 다음에 친구의 남편, 그 중간에 보면 친밀도에 따라서 뭐 지평시, 최지평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고 아이가 있으면 엉빛 아버지 이렇게들 많이 부르죠. 우리 보통 계모임 같은 거 할 때. 자, 배우자의 친구 한번 엮어두시고 부모의 친구 마찬가지, 친구의 부모 마찬가지. 자, 5번 표시를 한번 해두세요. 선생님의 배우자. 예전엔 여자 스승이 거의 없어서인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엔 여자 선생님이 넘칩니다. 그러면 새롭게 그 남편을 말하는 표현이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표준 언어 예절에서 정한 것은 사부님입니다. 근데 사부님 할 때 사부 있죠. 이건 사내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이라는 뜻의 사내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부님이 할 때는 아비부자 써요. 여러분 305페이지 우측 상단부에 있죠. 사부님 할 때 아비부자를 쓰는 것은 이때 사부는 가르침에 깊은 은혜를 입은 스승,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부님입니다. 그 한자 표기가 다르다는 거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기타는 한번 연결해 두시고 마지막에 볼까요? 반대로 식당 등의 영업소나 은행, 관공서 등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는 모든 것 불문하고 손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참고로 소개하기 예절.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보통 이 세 문장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즘 자소서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있고 또 대화 양상에서 소개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지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세 문장은 쭉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연결해 두시고 또 아버지에 기대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 전통에 따라 저희 아버지의 함자는 예를 들어 화자, 직자 쓰십니다. 성을 안다고 볼 때 이름 두 자를 뒤에 자를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성을 모른다고 할 때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함자는 최자, 화자, 직자 쓰십니다 하면 틀립니다. 왜요? 성 뒤에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버지의 함자는 최, 화자, 직자 쓰십니다. 성 뒤에는, 성을 말할 때는 성 뒤에 자자를 안 쓴다는 것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을 남에게 직접 소개할 때는 달리 중간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기억 보세요. 친소관계 밑줄. 니은 손아래 사람을 손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 밑줄. 그러니까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 밑줄. 자, 이게 동시에 있으면 이런 순서에 준하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의 순서. 자, 예문이 나오죠. 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젊은 남자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자. 이 경우 다 가능하죠. 친수관계도 있고, 친수관계 혈연관계가 가장 친하다고 봅니다. 혈연관계가. 그리고 또 남자 여자 관계도 있고, 손아래 손이가 다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친수관계를 따져서 어머니가 그 친한 사람을 덜 친한 사람에게 먼저 소개해야 하므로 어머니를 선생님께 먼저 소개시켜야 합니다. 자,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경우 첫 번째 무엇이다? 친하고 먼 관계, 즉 친소관계를 따져서 친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손아래 사람을 손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이 순서로 하면 되고, 이게 동시에 나타나 있을 때는 처음에 친소관계, 다음에 손아래 사람을 손위 사람에게, 남성을 여성에게 순서로 해나가면 됩니다. 자, 소개법까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언어 예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상 갔을 때 인사예법이라든지 전화 받는 전화 예절이라든지 등등 좀 더 면밀히 익혀두셔서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공손한 언어 생활을 하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든 또 윗사람이든 동료로부터 참 저 사람 인사성이 밝고 이런 표현을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또한 어때요? 자기 학습이 됨과 동시에 시험도 바르게 정답도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시면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까지 어휘 영역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조금 빠져 있는 게 그 뒤에 가서 이제 어문 규정이 있죠. 어문 규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어휘, 앞부분에 어휘 공부했고요. 그리고 몇 시간 전서부터 2장에 뭘 얘기했다? 어법. 어법도 사실 어휘, 문장을 통해 본 어휘의 정확성이죠. 그리고 3장의 어문 규정까지가 이제 문법의 전반적인 그 언어 기초 영역의 어휘, 어법, 어문 규정이 바로 문법의 통남 아니겠습니까? 언어 기초 영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어문 규정 살필 테니까 미리 한 번씩들 꼼꼼하게 읽어서 선행학습 비슷하게 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죠? 가끔은 긴 법도 있는 법이고 짧게 끝나는 것도 있겠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